이와 함께 광주권 문화와 전통이 지닌 매력이 간과되었고 품격 높은 세련된 가치는 널리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산업화의 격변에 덜 휘둘린 광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정서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곧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류에 관한 설명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홍 선생의 광주학이 어떤 내용인가를 그분의 4권 저서를 통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무등산은 박선홍 선생이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빚어낸 업적입니다. 누구도 엄두 낼 수 없었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멸되어가는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면서 붓을 들어 기록하셨고 걸음을 재촉하여 산에 올라 살피고 느끼면서 사람들을 찾아 귀한 증언을 모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선생께서 70년 넘게 몸소 체험하고 목격하신 기억들이 바로 다름 아닌 무등산 설명의 총체입니다. 선생은 1976년 무등산을 간행하신 후 2013년까지 37년에 걸쳐 무려 8차례나 새로 고쳐 쓰셨습니다. 4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자료를 모으고 수정하고 보완해 오신 것입니다. 선생의 엄밀한 탐구 정신은 끝이 없어서 7차례를 마치신 후에 비로소 서문에서 이제 겨우 무등산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무등산에는 여러 양반 가문들이 비옥한 농토를 기반으로 탄탄한 경제력을 누리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깊은 학식과 넉넉한 인품을 갖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시인, 묵객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학문과 국사를 논하고 풍류를 즐기며 시를 읊었으니 원효계곡과 장계천변이야말로 조선시대 살인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텃밭이었다. 이렇게 광주문화의 내면과 연원을 무등산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등산이 불교의 무등등이라는 용어를 빌려다 이름으로 삼으면서 불교적 가치를 더욱 높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과연 이 주장에 맞게 무등산은 불교와 인연이 많다. 곳곳에 수많은 사찰과 고승들의 전설이 서려 있고 산의 경관이 좋은 곳마다 불교적 명칭들이 남아있다. 지왕봉을 비로봉으로 인왕봉을 반야봉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중요한 두 축인 불교 사상과 유학 사상이 무등산을 매개로 융합되어 광주 문화의 토대가 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뭉클하게 하는 것은 사진 좀 보여주죠. 예, 저 사진 말고 그 전에. 예, 저 사진요. 지금 폭파돼 사라진 무등산 정상의 목탑 그 앞에 선생님의 기념사진입니다. 먹글씨로 표고 3,956척이라고 무등산 높이가 쓰여 있는 이 목탑을 1942년 선생 17살 때, 17살 때 천왕봉에 오르셔서 찍었던 사진으로 우리들한테 기억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탑이 폭파되어 없죠. 폭파되어 없앤 야만 행위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은 우리들 포함한 뒷날 독자의 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내용이 선생께서 평생 관찰하고 경험하고 생활하면서 탐문하고 수집해 기록한 것입니다. 3.1운동 때 곡성 장날 군민들을 이끌고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일제 감옥에 3년이나 옥고를 치른 신태윤 선생의 애국 행적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1946년 9월 조선대학교가 개교하자 필자 박 선생님께서는 신태윤 교수에게서 정사를 교재로 한국사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하신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해방된 시대 상황에서 해방 조국을 위해 넘쳐났을 열정과 이에 비해 여러 하기 그지없었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우국지사들이 어떻게 다스려 갔는지에 대한 저 역사학도로서의 궁금증 때문입니다. 정사를 통한 역사 강의가 지향했을 역사의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생전에 여쭤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게 무등산은 인문지리서에서 역사서로 그리고 궁금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백과전서이면서 또한 삶으로 채워져 있는 현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겨운 생각과 풍성한 이야기 것을 안겨주는 친근한 저술입니다. 무등산을 저술할 때의 열정과 탐구의식은 자연스레 광주 100년의 저술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우리는 흔히 광주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무등산 아래에 있다고 대답한다. 또 무등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 광주에 있다고 대답한다. 이처럼 광주와 무등산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광주학의 내일을 염원하며라는 말씀으로 광주 100년 세 권의 저서를 저술했는데 이것은 달리 그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념비적 역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고 있는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학술서로서의 가치는 일반적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저술을 이끈 투철한 역사의식은 어느 전공자도 따라 갖추기 어려운 면입니다. 역사가는 자신이 살면서 직접 체험한 현재를 역사로 기록하고자 하는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역사가가 과거에 기록된 자료를 검토하는 일과 자기 현실 속에서 뒷날 역사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만한 사항들을 선택해서 역사 기록으로 정리한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욕심을 내서 애쓴 경우라도 대개는 역사가의 의미 있는 증언 정도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광주 100년은 어느 강단 사학자보다 예리한 역사의식으로 뛰어난 당대 역사를 서술한 광주 100년의 역사서이고 문화사입니다. 저는 박선홍 선생의 광주 100년 저술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권에서 광주 100년 역사를 개화기의 낯선 풍경으로부터 시작해 일본인과 서양 선교사들의 등장을 기술하셨습니다. 1920년대의 변화상을 근대 교육, 기독교 선교, 철도 개설, 전기불 등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서술하셨습니다. 이후 광주의 상업과 공업 그리고 근련의 광주 지역 경제 현황까지를 공문서 기록은 물론 언론 기사를 뒤져서 통괄하여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 제가 궁금해하던 양림동의 풍경, 미션 스쿨 등의 내력이 풀린 듯 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일화 하나는 바로 이 옆 광주공원에 세워졌던 한 일본인 여성의 동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제 때 광주공원 광장 왼편에는 동상 하나가 서 있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오쿠무라 이오코라는 일본 여인이었는데 필자는 늘 이 여인의 동상이 하필 광주공원에 서 있게 됐는가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적과 광주와 맺게 된 인연을 더듬어 보았으나 여러 가지로 노력했으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단편적인 자료가 보일 뿐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던 중 일본 출장길에 지인에게 부탁해서 여러 가지로 애쓴 결과 뜻밖에도 오쿠무라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광주공원에서 필자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이 여인의 동상은 일본 애국 부인의 전남 지부가 1926년 이옥구의 이러한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동상이었다.
이 동상은 그 후 오랫동안 광주 신사를 오르는 입구에 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44년 태평양 전쟁 말기 전쟁 물자가 다급했던 일제가 쇠붙이를 거두어 갈 때 이 동상을 뜯어갔다. 지금 해방 후에 태어난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선생님은 평생이 이 광주 100년 무등산 역사를 쓰기 위한 태어나실 때의 어떤 책무 의무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동상 얘기를 통해서 개화기 일제 식민지 시대의 광주 모습을 그야말로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신 거죠. 오늘날 저술에서 우리들의 흥미를 돋워주는 많은 부분은 이렇듯 선생의 타고난 학구적 탐구심과 소홀히 지나치지 않는 장인 정신의 관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광주 100년 두 번째 권은 광주의 멋과 풍류로 시작해서 공연과 영화, 광주의 음식, 체육, 금융, 통신 분야를 정리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권은 내용으로 타고난 업적이지만 누구도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황금 같은 생활사로서 현재 강단 역사 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족한 점을 훌륭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연구자 교수를 뽑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공모하는 중에 특별히 한국 역사의 가장 빈 공백으로 남아있으며 중요한 부분인 이 생활사, 이 부분을 이제 새로 학문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교수 공고를,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내가 교수를 뽑아주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 분야에 맞는 자격을 갖춘 분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농담을 드린다 그러면 해운 선생이 그때 60 이하이셨으면 제가 교수로 뽑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서야말로 제 생각엔 박선홍 선생이 아니고서는 다른 누구라도 기술해낼 수 없을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책의 한 대목에서 기생들만의 은어를 사용했다. 필자는 60여 년 전 어렵게 기생들의 은어인 변이라는 그들의 은어 사용을 알게 되었는데 한동안 그들의 불문율을 지켜주기 위해서 묻어두었다가 이제는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소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생들이 그들만의 은어로 손님 앞에서 비밀 얘기를 나누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또 화순 출신의 기생 농선이 뒷날 박용효의 소실이 되어 권력을 휘두른 얘기 또한 한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흥미로운 사파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농선 때문에 제 출생지하고 본적지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바로 이 화순군이 제 출생지고 고향인데 이 농선이 아니었으면 능주군의 능주 출생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권력을 휘둘러서 능주군을 화순군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선생님 조서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광주의 일상적인 음식 맛에 대한 설명을 위해 60년대에서부터 30여 년간 전국적 명성을 불러왔던 금남로의 뽐뿌집 올렸어요. 예.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문 앞 모습인데 이 뽐뿌집을 선택해서 이 얘기를 풀어가셨습니다. 5평 남짓의 보통의 음식증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한식이 평범한 일상을 문자 그대로 그림처럼 기술하셨습니다. 저는 뭐 문학 작품으로서도 너무나 훌륭한 광주 이 문화재단에서 이 역대 책들 가운데 문학상을 제정해서 드린다 그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운 선생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부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대개 광주하게 되면 먼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게 음식 맛이잖아요. 그 중요한 대목을 5평 저렇게 허름한 뽐뿌집을 가지고 적절하게 설명해 내시는 선생님의 묘사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광주 100년 세 번째 권은 개발과 산업화로 상전백회처럼 변질된 광주의 자연환경을 덜어는 큰 안타까움을 담아 기술하였습니다. 또 광주 근대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인물로 향토 기업의 대들보 박인천, 고아의 어머니 박순희 원장, 언론인 서두송 이 세 분을 선생님 특유의 통찰력으로 적절히 소개하셨습니다. 100년 세 번째 권 저수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아래의 문장으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광주 전남의 특징적 지역성을 흔히 일컬어 문향이나 예향 혹은 의향이라고들 한다. 광활한 평야지대의 풍요로움이 예와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 정신과 예약을 즐기는 한량 정신의 토양이 되었으니 그것이 곧 문향이나 예향으로 회자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평야지대의 풍요로움이 가렴주구나 지주들의 착취를 불러 저항 정신의 근원이 되었을 터이니 그것이 곧 의향의 연유일 것이다. 그러나 문과 예의 지역적 특성은 농도의 풍요로움이라는 인문지리적 풍토의 특성이지만 의는 이 인문지리적 풍토에 더하여 예로부터 일관되어 온 저항의 역사성이 이루어낸 지역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원래 전라도 사람은 유약해 보인다. 그렇지만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휘어지는 단면을 배신과 변절로 그리고 꺾이지 않는 대목을 기질적 부정심리로 왜곡하는 악의적인 역사를 겪어왔다. 제가 좀 길게 선생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아마 평생에 선생님이 가장 가슴 깊이 응어리져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곧 이 문단에 선생님께서 70년 넘게 무등산 등 4권에 달하는 광주학을 탐구하여 저술하신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미할수록 깊은 철학적 고뇌가 느껴지는 역사의식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학과에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께서는 광주 100년을 펴내는 증목한 저자의 말의 제목을 광주학의 내일을 염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 머리말 제목이 광주학의 내일을 염원하며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참 힘든 어려운 일을 맡긴 우리 박상철 교수한테 한편으로는 원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의 화두를 제가 새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신 광주학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왜 광주학이라고 굳이 말씀하셨는지 저는 아직 그 뜻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쉽고 송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의 사상문화를 형성시킨 토대인 조선시대 호남유학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의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이라는 저술이 있는데 그 관련 소설을 약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고영진 선생은 첫 번째로 호남사림은 의리 명분을 중시하고 절의적 성격이 강하다. 뭐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남유학은 사상적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녔다. 세 번째로 문학적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호남유학은 문제는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림계의 경직되고 교조적인 풍조와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호남의 어떤 독자적인 학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림 세계에서 호남 사림들이 주도권에서 밀려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고영진 교수를 중심으로 관련 학자들이 깊이 있는 공동 토론을 통해 정리한 내용으로 현 역사학계의 이 분야 전공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곧 이 부분은 막연히 감성적인 주장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지역 문화를 논하고 주장을 펴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곧 학술적 탐구와 분석을 통한 차원이 다른 학술적 설명인 것이죠. 말하자면 광주학의 한 지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학술 연구는 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계에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학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관련 연구와 발표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사회연구회, 대구의 지방사회연구회, 부산의 지역사회연구회, 전주의 호남사회연구회 등이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학회가 대구 지방의 지방사회연구회인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985년입니다. 이때에 비춰본다 그러면 무등산이 나온 것이 1976년입니다. 따라서 박선홍 선생의 선구적 업적과 공헌은 지역학 연구에 10년 앞서는 효시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후에 기초학문이나 인문학 혹은 광주 호남학 같은 토대에 해당된 분야는 나라 전체적으로 심하게 홀도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 정책의 부실한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지역 유관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전국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전근대 시대의 제한적인 지역 단위의 문화가 전국을 확산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한국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한국인들의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광주 호남적인 요소의 비중은 다른 어떤 지역의 것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광주 호남의 문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한국 문화의 뿌리를 더 캐고 들어간다면 그 연원들은 광주권에서 가장 풍부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숙성되면서 세련된 문화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와 한국 문화의 근간에 해당합니다. 조선왕조는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내서 높은 중세기 문예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문화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중국의 수준 높은 사유 체계인 유학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이룬 심오한 학문을 통해 습득한 학식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높은 가치로 내세웠으며 철학적 논쟁으로 논리적 사고와 비판 의식을 키웠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교는 500여 년간 한반도에서 응용되면서 고도의 학문 체계를 이룬 것입니다. 또 한국의 전래된 불교는 천여 년 동안 한반도의 지배 이념이었습니다. 불교는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불교는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이 포용적이고 초월적인 감성을 풍성하게 지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곧 한국은 불교 문화를 수용하여 천여 년간 숙성시킨 바탕 위에 다시 논리적인 사고 체계이면서 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 유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렇듯 각기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불교, 유교를 수용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오랜 기간 궁구함으로써 충분히 내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기 할 점은 한국은 불교 국가도 유교 국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문화 요소들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숙성되면서 깊이 있는 전통이 되었고, 또한 조화롭게 융합되어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인식 체계로 내면한 것입니다. 앞서 선생께서 무등산을 조선시대 살인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텃밭이었고, 또 불교의 무등이란 이름으로 불교적 가치를 더욱 높인 것이라고 지적하신 바대로, 광주는 무등산의 너른 품에서 불교, 유교, 그리고 토속적인 샤머니즘까지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수용하여 융합해 왔습니다. 곧 광주권의 문화 전통이 한국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선생은 이런 내용을 무등산 등 저서에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세계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옛날의 제한적인 지역 단위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한류의 기축인 광주의 문화와 전통이 요긴한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사가 거듭 축적되고 다시 오랜 기간 숙성되면서 높은 수준의 광주 호남 문화를 형성시켰습니다. 호남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감수성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의식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랜 전통의 축적이 있어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역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도합 농민항쟁이나 일제치하의 학생 독립운동, 80년 광주 5월 항쟁 등 대규모의 치열한 저항 투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깊은 문제의식이 긴밀하고 차등없는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통해 감성적으로 공유되고 역동적으로 확장되면서 항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광주 사진 한번 좀. 광주 사진. 아까 3거 마지막에 5.18에 관련된 부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 소개해드렸는데 5.18에 관련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셨을까 책을 읽으면서 목차를 보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앞서의 그 말씀을 들어서 소개를 하는 거 제가 정말 뒤통수 맞는 듯이 충격을 받았고요. 또 그 엄청난 5.18을 저 사진 한 장하고 사파 하나, 기독병원 원장님의 한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엄청난 세계적 사건의 5.18을 정리하신 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기독병원 원장님 하신 말씀은 오전에 어린 소녀가 부상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 걸 보고 참 가슴 아팠다. 오후에 피가 모자라서 헌혈을 받는데 또 그 소녀가 와서 헌혈을 하더라. 죄송합니다. 저녁 때 또 부상자가 실려왔는데 보니까 아침에 왔던 그 소녀더라. 그 말씀으로 그 엄청난 5.18을 정리하신 걸 보고 참 뭐 제가 달리 부연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깊은 문제의식이 긴밀하고 차등없는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통해 감성적으로 공유되고 역동적으로 확장되면서 항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수준 높은 변혁의식은 고도의 세련된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흔히 다른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맹목적 폭동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화입니다. 80년 신군부가 광주를 희생양 삼아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자 일견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압부대의 폭력은 반정부 시위대 진압의 차원을 넘어 광주 시민 공동체를 겨냥한 집단 학살 행위로 전개됐습니다. 예컨대 다른 종족과 이교도를 말살을 하려는 학살 행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마사크어 혹은 제노사이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몇백 년에 걸쳐 형성된 정서적 공감력은 그런 살인 공수부대의 총칼보다 더 강인했습니다. 이웃들 간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이 항쟁의 토대였습니다. 학살 군대를 물리치고 확보한 해방 공간에서 광주 시민들은 서로 주먹밥을 나누면서 광주의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도 있는 광주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의 고비에서 더욱 빛을 내는 위대한 문화 능력을 밝히고 설명한 일이 광주학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웅 선생님께서는 무등산을 8번이나 고쳐 증보하신 후인 7번째 책에서는 저 앞판에서 필자가 본 저서 무등산 칠판 서문머리에 이건 선생님 말씀이십니다. 이제 겨우 무등산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8번째 번에서 이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요즘하게 와서는 먼 발치에서만 나직이 땅이 울리는 무등의 묵직한 거동을 느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정성을 다하신 후 비로소 느끼신 무등의 묵직한 거동이 어떤 것인지 저희로서는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러나 궁금한 호기심을 스스로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